지난 시간에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각 상황별로 어떻게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는 변수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냥 한 예를 제시하는 거니까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조금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고 좀 어떤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수행하기가 조금 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각 상황별로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을 이끌어 나갈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오염원을 버리고 오염원을 지혜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정경과 정사유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면 그 지혜로서 이제 오염원을 버리는 건데 이거는 번뇌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침에 한번 일어났다가 이게 또 뭐 하루 종일 번뇌가 안 일어났다가 저녁 때 한번 일어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번뇌이기 때문에 그 여러 상황별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상황마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행을 하면서 노하우를 좀 쌓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앉아서만 이제 번뇌가 앉아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서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행주자와 어느 때나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행주자와의 각 상황마다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알아차림 수행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번뇌가 항상 우리가 일어나는 거라서 이 알아차림이 망각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사띠가 망각되어지는 그때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번뇌란 말이에요. 그죠? 틈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 알아차림을 얼마나 잘 이끌고 지속시켜 나가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보면 이제 이 지붕도 옛날엔 지프로 지붕을 집단을 묶어서 이제 지붕을 만들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촘촘하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비가 안 새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비가 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제 알아차림이 밀도가 있고 딱 견고하면은 그런 경우는 번뇌가 들어오지 않는데 알아차림이 이제 놓쳐지고 망각되어지고 또 마음이 느슨하게 풀어지면 그 사이를 이때다 하고 마치 그 집단이 허술하게 묶여져 있을 때 그 사이로 비가 새듯이 이 번뇌도 우리 알아차림의 힘이 약할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주자화에서 항상 그 알아차림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초보자 때는 이제 알아차리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이제 좀 억지로 든다 할까? 힘을 많이 주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확 소진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또 수행할 때 되면 퍼져버리는. 그러니까 그걸 하루 종일 끌고 가는 힘이 약한데
이제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제 힘을 적게 들이고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빼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시간을 하는데 열의 에너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1시간 하는데 이제 하나의 에너지만 쓸 수 있다면 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10시간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수행을 하고 또 그 노하우를 터득을 하면 수행을 힘이 들지 않게 이끌어가는 노하우를 터득을 하면 이제 수행하기가 쉬워지고 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그 세속적인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제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나서 이제 멈추잖아요. 이런 게 관성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정신적인 에너지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성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은 이제 수행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나쁜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힘들이지 않게 진행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는 조금 수행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세잖아요. 그죠? 번뇌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이 조금씩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이제 큰 번뇌가 거추어지고 번뇌의 저항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막 이래 비포장도로 막 돌이 많고 이런 길을 가다가 점점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 아주 뭐 곧 아스팔트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별로 힘 안 들이고 차가 굴러가는 거나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큰 번뇌도 많고 이러니까 조금만 하려면 막 스트레스 받고 또 번뇌가 일어나서 자꾸 방해를 하고 이러니까 힘이 든데 그런 번뇌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을 하면 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좀 힘이 덜 들고 조금만 수행을 해도 금방 이렇게 효과가 있고 뭐 그런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때만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단 없이 끊어짐이 없이 망각됨이 없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상적인 알아차림, 그러니까 여기 와서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좌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보통 이제 경전에도 이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네 가지 자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주자화라고 하는 네 가지 자세 있죠, 그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는 서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좌는 이제 앉았을 때고 와는 누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세 중에서 어느 때라도 수행이 이제 지속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뭐 자선 때는 웬만하면은 그 호흡 명상을 하기를 권하고 있으니까 자선 때 같은 경우는 호흡 명상을 하시면 되고 대체로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걸어갈 때, 섰을 때, 또 누웠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세는 행주자화 이걸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행위 이거는 이제 우리 행동별로 나아갈 때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걸어갈 때나 뒤로 이렇게 돌았을 때나 앞을 볼 때나 이렇게 돌아볼 때나 뭐 몸을 이렇게 구부리거나 펼 때 그리고 가사를 입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은 가사가 아니니까 이제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바루를 들 때 뭐 의복을 지닐 때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먹고 마시는 거 씻고 맛보는 거 대소변 잠들 때 잠을 깰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이런 때를 전부 다 이제 그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이럴 때도 그 자기가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면 이제 수행의 주제가 보통 이 윗바사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대상이 너무 이제 변하니까 좀 산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뚜렷하게 뭐 예를 들면 화두 같으면 화두 하나만 딱 들면 되니까 대상이 분명하고 이제 딴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없는데 이 윗바사나 수행은 뭐 변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잡고 이제 그때그때 분명한 걸 알아차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또는 뭘 알아차려야 될지 모르고 좀 헤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아차릴 게 뚜렷하게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뭔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뭐 대상 하나를 정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앉아 있을 때는 마하시 센터 같은 경우는 배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주된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뭐 걸어갈 때는 주로 발에 대해서 발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발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거기서 변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냥 막연히 이제 아무런 기준점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를 그때그때 뚜렷한 걸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노력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앉아 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 호흡 명상을 하니까 호흡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걸어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자선과 경행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수행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선을 하다가 좀 피로가 쌓이거나 졸음이 오거나 하면 다시 일어나서 이제 경행을 하고 또 그래가 졸음이 깨고 이제 피로가 풀리면 다시 또 자선으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자선과 경행을 번갈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수행 방식인데 여러분들도 보통 보면 평소에도 이렇게 좀 앉아 있다가 뭐 좀 필요하거나 이럴 땐 걷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제일 수행하기가 편합니다. 딱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발이라고 하는 이 걷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움직일 때는 주로 어떻게 보면 발이나 또 뭐 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뚜렷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선 안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뭐 예를 들어 설거지하고 이럴 때는 이제 손이 좋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몸을 움직일 때는 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상이 제일 이제 뚜렷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두고 그래서 이제 나아갈 때, 물러날 때, 이런 건 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로 법의 관점에서 보면 뭐에 해당합니까? 이거 나아간다, 물러선다, 이런 건. 풍대의 변화죠, 그죠? 풍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앞을 본다, 돌아본다, 이거는 뭐예요? 본다는 것은 안식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앞을 보고 뒤로 돌아본다는 거는 이제 이 몸의 동작이 또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몸의 동작을 같이 알아차리면서 돌아보는 거. 그리고 구부린다. 이것도 뭐예요? 주로 이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건 다 뭡니까? 그걸 이제 법의 관점에서 볼 땐 다 풍대의 작용이죠. 그죠? 구부리는 이 동작은 이제 보통 우리가 움직임이라 또는 영어로는 푸싱이라 그러죠. 이런 이제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다가 이렇게 딱 멈춰서는 거 이건 뭐에 해당해요? 지탱한다, 뭐 받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작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거 그런 것도 뭐에 해당합니까? 풍대죠, 그죠? 4대 중에서 풍대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이제 옷을 입을 때 같으면 어디에다 뭐가 주로 느껴지겠어요? 주로 이제 촉감, 감각 이런 거겠죠, 그죠? 옷을 잡을 때의 그 감각이라든가
또는 이제 옷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건 또 풍대에 해당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몸에 이렇게 닿을 때 느낌, 그 감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옷을 딱 잡는 순간 부드럽다 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그게 마음이 뭐로 또 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욕망이 작용할 수 있겠죠. 미세한 욕망, 너무 좋다, 뭐 이런 좋다 싫다 이런 감각이 있을 수 있고, 첫째로는 뭐 느낌, 이제 좋다는 느낌이 느낌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 거기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는 뭐가 또 일어나요? 그 욕망,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이건 뭐에 해당합니까? 이제 법념처죠, 그죠? 그런 마음이 내가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욕심내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또 심념처가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옷이라는 그 동작을 통해서 그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옷을 잡고 움직이고 거기에서 이제 감촉을 느끼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어떤 물질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동작과, 그러니까 그 옷을 만지는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변화, 그거를 또 같이 알아차리면 되겠죠, 그죠? 또 뭐 옷을 입어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저거는 뭐다, 뭐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자기 마음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상황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우리가 이제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공양하는 거죠, 그죠? 밥 먹을 때. 스님들, 미얀마에 가면 그 판디타 라마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지금 연세가 한 90세 가까이 되신 분이고, 미얀마에서 이제 제일 어른 스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 마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마시 스님이 이제 미얀마의 그 근세의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스님 제자가 3명이 있어요. 또 유명한 제자가 3명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우실라난다 스님이라고 해서 돌아가셨고, 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참매 사회도라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반디타 사회도, 이렇게 3명이 계시는데, 이 반디타 사회도는 밥 먹는데 1시간 걸린대요. 숟가락 탁 잡을 때부터 이래가면 밥을 먹는 거, 이거 이제 동작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작을 굉장히 느리게 하는 걸 거긴 또 강조하거든요, 마시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순놈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밥을 이제 딱 입에 넣는 순간에 또 이걸 이제 씹는 거, 치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씹는 그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느끼고, 또 거기서 오는 맛에 대해서 느끼고, 그런 맛에 대해서 뭐 탐착하는 이런 막 빠져들지 않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보통은 보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음식 먹는 순간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딴 생각 없고 그냥 먹는 거 그게 완전히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는 이제 뭐 일명 아기가 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맛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이제 먹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 부처님의 이제 그 32상 중에 하나가 그 맛을, 아주 미세한 맛을 다 분별하는 그런 미각을 갖고 있는 것도 32상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알아차림을 하면 맛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게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런 맛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동작을, 그러니까 숟가락을 잡는 것부터, 잡을 때는 이 감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지대죠. 이 촉감이니까, 그죠? 지대부터 시작해서 움직임, 입술에 닿는 것부터,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맛도 느낄 수 있고, 그 맛에 대해서 좋다 싫다도 느낄 수 있고, 보통 이제 씹을 때 있는 이 이빨의 움직임, 여기에 치아의 움직임에 이제 알아차림을 둬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넘길 때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감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먹는 그 동작을 통해서 먹을 때 이것도 이제 수행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작 자체가 되게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알아차림을 두면서 그렇게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통 보면 이제 수행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단지 먹는 행위만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고 그냥 자기가 먹는 거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든가 뭐 이런 다른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있었던 걱정거리가 머릿속에 맴돈다거나 이런 게 없고 단지 그냥 내가 밥 먹는 그 행위만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밥 먹는 행위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먹는다 이런 개념도 없어지고 그런 거를 이제 주객이 뭐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그 먹는 행위가 그 먹는 그 자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수행을 오래 한 분들은 그냥 쌍카라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내가 뭘 한다 이런 나와 이런 현상이 분리되는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평소에 먹는 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잘 되면 그런 거를 옛날에 선사들은 뭐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예? 잠잘 땐 잠만 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먹는 행위 외에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나 번뇌들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그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것만이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실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먹는 그 맛에 빠지지 말고 그냥 자기의 먹는 음식 먹는 그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고 알아차리면서 먹으면은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제일 좋은 수행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행하러 여기까지 오는데 뭐 1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차 타는 시간에서 그걸 알아차림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그게 다 수행 시간이 됩니다. 노는 시간이 아니라.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가는 시간이 내가 수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학교 공부를 하고 그 외에 뭐 밥 먹으러 가는 시간, 뭐 산책하는 시간, 아르바이트 가는 시간, 내가 이제 학생들 과외를 했으니까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이제 수행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것만 수행을 하려고 하면 수행을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수행으로 잘 활용을 하면 그거는 되게 뭐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밥 먹는 시간, 또 대소변, 화장실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변을 본다거나 대변 보는 그런 것도 뭐 변기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앉을 때 그 엉덩이 감각이나 뭐 온갖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 손을 씻을 때는 뭐 손에서의 그 물이 닿는 감각이라든가 그런 얼굴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일어나는 그런 뭐 마음의 변화라든가 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소변을 보는 거 이것도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수행으로 이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소변 볼 때도 알아차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들 때 잠을 깰 때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할 때라든가 침묵할 때 이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루 중에 일어나는 것 제일 이제 새끼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거죠. 그죠?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밥 먹는 걸 일단 수행으로 활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밥 먹는 시간을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소변을 한다는 건 결국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어날 뭐 거울을 본다거나 뭐 또 우리가 수도꼭지를 턴다거나 또 뭐 물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닿는 감각에 물을 부을 때 뭐 얼굴에서 그 느끼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손의 움직임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씻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일단 수행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옷 입는 거,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일상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럴 때도 그 옷을 입는 그 동작이나 이런 거를 알아차리면 하죠. 남방 가사는, 우리나라 가사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단추 같은 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약간 개조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원래 가사는 이걸 이렇게 넣고 그냥 그 위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력을 놓치면 풀어져 버려요. 옷이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 위에다 이걸 이렇게 걸쳐 놓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주의를 안 하면 옷이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되고, 그하고 또 남방 원래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는 가사가 이제 세 벌이죠. 삼이라 그러죠. 삼이.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치마 같은 게 있어요. 치마를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울 때 이 위에다 입는 극가사라는 게 있어요. 추울 때 덮어 쓰는 거. 그래갖고 그걸 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삼이 일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하나 하고 옷 요 세 개만 가지고 평생을 산다. 이 삼이 일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 못 삽니다. 얼어 죽어요. 뭐 겨울에는 뭐 또 겨울 옷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한 조건이죠. 근데 남방에는 그게 가능하다. 잠자리도 뭐 길거리 그냥 아무데나 자도 죽진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뭐 어디 길거리 가면 당장 얼어 죽겠죠, 겨울에. 그래서 이 가사 자체가 알아차림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뛰지도 못해, 이거는. 뛰면 바로 풀어지게 돼 있고. 원래 그러고 스님이 못 뛰게 돼 있어요. 땀을,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동작 자체가 그 알아차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가사를 입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그 정신을 차리고 주의력을 기울여야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놨다기보다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 걸어갈 때 이제 뭐 바로 탁발,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나갔으니까 이 탁발하는 시간도 굉장히 좋은 수행 시간이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거리에 되는, 1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거든요, 보통. 1시간 이내. 그러면 이제 바루를 들고 이제 탁발하는 가는 게 다 경행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먹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과 옷 입는 것, 이런 때를 이제 수행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데 되게 좋은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패턴인데, 일어날 수 있는 그 형태가 뻔하잖아요, 하루에, 그죠? 제일 대표적인 게 밥 먹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수행을 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한번 익혀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거를 조금씩 이제 변형시키고 더 깊이 하는 그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뭐, 화장실 대소변을 볼 때, 화장실 갈 때, 요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 경우만 알고 있으면 그 패턴을 이제 가지고 응용을 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좀 이해하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건 조금 이따 합시다. 그러면 이제 자선할 때하고 걸을 때 이 두 부분을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경우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법에 가장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걸 들으라 하면은 좌선과 경행, 이 두 가지거든요. 걸으면서 걷기 명상, 요즘 말로 하면 걷기 명상이죠. 걷기 명상과 이제 좌선인데, 좌선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 명상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위파사나를 강조하면서 이제 정견 정사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잡힌 사람들의,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고 잡힌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사마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정의 힘이 약하면 깊이 있게 어떤 법을 관찰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제 그런 집중력이나 그 마음의 애리함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청정노론에서는 이 선정을 뭐로 비유를 하냐면
숫돌에다가 칼을 가는 걸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라는 숫돌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갈면 마음이 아주 예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리해져야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고 그걸 자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섬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좀 두리뭉실하게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해보면 초창기에 잘 되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행이 진행되면 이게 정체되기 시작하는 게 그런 사마디 힘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더 이상 세밀한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거친 것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진전이 없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마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마디가 강력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자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삼매를 좀 익히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 삼매 상태에서 생각을 쉬는 효과도 있어요. 좀 미얀마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대부분 이제 미얀마에서 수입된, 미얀마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윗바사나 수행인데, 미얀마에서는 좀 이런 선정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다 할까?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만 하면 되지 사마타를 왜 하느냐? 그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뭐 안구따라 니까이나 경전 같은 데 보면 경전에서는 항상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균형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적절히 균형이 잡혀서 성장을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이게 개발이 되면 그 수행이 진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견이 어느 정도 잡힌 사람들은 선정을 닦는 거에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선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깊은 우리 번뇌들을 아주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선 때는 가급적이면 호흡 명상을 해서 선정을 좀 익히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또 여러분들이 자선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윗바사나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에 두고 거기서 이제 변하는 마음을 관찰하면은 관찰하기가 조금 더 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걸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쉽습니다. 가장 뚜렷하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산을 걸어가더라도 걷는 그 발걸음에도 알아차림을 하면서 거기서 뭐 소리도 듣고 뭐 주변에 이런 걸 관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일 하다 보면 그냥 두리번 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주위의 환경에 휩쓸려 버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발걸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다 이제 기본적인 마음을 두고 이렇게 변하는 걸 알아차리면 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 걸으세요. 걷는 게 몸에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선하다 좀 피곤하거나 아니 수행이 조금 뭐 안 된다 생각하면 가까운 공원을 걸어갔다 오거나 그런 걸어갔다 이래 오면서 수행을 하면은 그게 지루하지도 않아요. 수행하는 게. 운동도 되고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걸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발에다가 맞추면서 주위에 이제 뭐 이런 그 소리도 듣고 뭐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뭐 이런 자기 아까 말한 그런 행동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좀 더 수행이 좀 더 뭐랄까 산만하지 않고 좀 집중된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나도 이 걷는 걸 참 좋아했는데 서울 선원에 오고 나서부터 너무 이게 걷는 걸 안 해가지고 이게 집에만 자꾸 틀어박혀요. 완전 무문관 생활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며칠 전에 나가니까 내가 추석 이후에 처음 나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자주 걷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저는 만에 있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기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잘못하면 그러면 몸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세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 하세요. 건강 상태도 좋고 이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하면은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을 자선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주 그 효과적인 수행이 돼야 돼요. 앉아서 졸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나가서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그 옛날에 그 파옥에서 수행할 때 저도 자선을 그렇게 막 고집스럽게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선은 뭐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했는데 그 대신에 그 이제 그 앉는 그 시간에서 나는 졸아본 적이 그래요. 졸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선할 때.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 앉아 있는 그 시간만 해도 아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앉는 시간을 많이 하는 것도 뭐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질도 높아야 돼요. 앉아서 졸고 있으면서 그냥 뭐 10시간 앉아 있는다 해도 그게 사실 공부 측면에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앉는 뭐 다리 몸이 이제 좀 적응하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그냥 해태온쯤에 빠져 있는 거거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오장애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좌선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앉아 있을 때 이제 또 그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앉아서 자꾸 조는 게 연습이 되는 사람들, 연습이라기도 습관이 되면 딱 죽비 치고 하나, 둘, 셋, 넷, 한 5분 정도 지나면 다 이래야 합니다. 이건 거의 그 습관이 돼버려요. 가고 나서 이제 옆에서 아, 스님 왜 그리 졸아요? 이러면 왜 그리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적적성성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거든. 본인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졸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감지 못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앉아 있는 그 시간만큼은 깨어 있으면서 앉아 있는 걸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졸면서 앉아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딱 앉아 있는 그 시간만 해도 최대한 아주 좋은 컨디션에서 아주 양질의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는 것과 자선을 많이 섞어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졸 바야 차라리 걷기 명상을 하라. 그러니까 졸면서 일부러 너무 자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중들이 같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조금 졸리면 그때는 이제 졸음을 쫓는 그런 노하우를 좀 익힐 필요는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혼자서 수행할 때 같으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디션을 좋게 해서 딱 정해진 시간만큼 자선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잠잘 때와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스님이 성철 스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오매 일어란 말 들어봤어요? 오매, 오라는 거는 이제 깨어 있을 때고 매라는 건 뭐예요? 잠잘 때. 그러니까 자나 깨나 한결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잠을 잘 때라는 것은 우리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꿈속과 우리가 숙면, 이제 꿈을 꿀 때와 숙면의 상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 숙면 상태에서는 특히나 그냥 이제 우리 의식적인 활동이 멈추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에 이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그 감각 기능에 뭐가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요? 색성향 미촉법이 있고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뭐가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촉이 있어야 되죠. 촉. 그죠? 부딪혀서 그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데 숙면 상태는 그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뭐 어떤 외부 대상을 인지하거나 이러는 게 불가능할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알아차림이 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숙면 때는 이제 평소에 내가 깨어있을 때 아주 알아차림을 열심히 훈련을 하면 꿈꾸는데 깨어있을 때 그 어떤 마음의 관성 때문에 이제 잠잘 때도 그런 알아차림이 지속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숙면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좀 다른 상태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잠을 분류를 할 때 몇 단계로 분류를 합니까? 예? 들어보셨죠? 이게 4단계로 분류를 하죠.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보통 1단계하고 2단계를 옅은 잠이라고 그러고 3단계, 4단계를 깊은 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단계, 2단계 이런 걸 선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단계가 육체적인 피로는 풀립니다. 이때. 근데 정신적인 피로가 풀어지는 건 이제 3단계, 4단계 가야 된다 그러고, 가고 이제 이 숙면 상태에서 우리가 낮에 뭐 익혔던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숙면을 제대로 못 취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애들 뭐 잠 안 자고 공부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 학습 능률이 안 오릅니다. 잘 건 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옅은 잠과 깊은 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구태여 이야기하지. 그러고 이게 1단계, 4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왔다가 소위 말해 렘 수면이라는 걸 들어봤죠. 그죠?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1, 2, 3, 4 갔다. 이게 이제 한 90분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는 일단은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까지 온갖 생각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막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 이랬는데 잠자리가 편할 수 있겠어요? 보통 그 생각이 이제 정리되는 데까지 한참 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아야 우리가 이제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제 저는 잠자기 전과 깨어난 직전은 꼭 수행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한 30분 전이나 깨어나서 한 뭐 30분, 뭐 정 안 되면 10분이라도 앉아서 이제 호흡을 관찰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호흡 명상 자체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잠자리 드는 거하고 그냥 막 온갖 막 번뇌가 일으키고 온갖 생각을 한 상태에서 잠자리 드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는 또 위파사나 수행보다는 오히려 호흡 명상이 좋아요. 마음이 가라앉히면 잠자기에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타 수행할 때는 잠이 진짜 잘 자면 누우면 잘 자요. 마음에 이제 항상 가라앉아 있고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잠잘 때 뭐 수행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수행을 잘하면 잠잘 때는 그거의 관성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지 잠잘 때 뭐 어떻게 수행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세 이거는 경전에 아주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잠을 잘 때 어떤 자세로 자야 되느냐. 발을 이렇게 옆으로, 부처님 그 열반상 그걸 보시면 돼요. 열반상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 주무시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기와 기 사이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벽의 높이는 어깨하고 요거, 자기 어깨 높이 있잖아요. 그죠? 그 높이로 해야 목이, 너무 높은 걸 하면 이렇게 척추가 이래 되잖아요. 그죠? 또 너무 낮은 걸 해도 안 좋고, 자기가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일 편안한 높이 조절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로 잘 때는 낮은 벽에를 자라고 하는데 옆으로 자려면 너무 낮은 걸 하면 목이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높이 조절을 좀 해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그러니까 왼발을 오른발 위에 살짝 이렇게 포개고 사자처럼 옆에서 이렇게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발에다 발을 포개 오른쪽 옆구리를 왼쪽으로 하면은 심장이 눌러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왼쪽으로 자는 사람은 약간 감성적이고 오른쪽으로 자야 이제 이성적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시체처럼 자는 거는 경전에도 이거 아기잠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를 쭉 뻗어가 자는.
이거는 뭐 마음 챙김이고 뭐고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자는 그런 꼴이니까 그런 시체잠은 잠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잠깐 잠자기 전에 한 뭐 10분 정도 그렇게 누웠다가 다시 옆으로 자고 이런 거는 몰라도 그 오른쪽으로 자는 걸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내가 내일 몇 시에 깨어나겠다 하는 거를 깨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자라 그랬어요. 깨어날 시간을 마음에 잡도록 해라. 이건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뭐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런 깨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되면 이제 잠자리 자체도 아주 이제 맑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고 여러분들이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자면은 그게 실제 음주 후에 잠을 자는 게 잠을 깊이 못 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보통 잠 안 올 때 이제 술을 먹어 자면은 되게 이제 뭐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답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이 불안한 상태가 자기 때문에 잠자리가 오히려 편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유경 읽을 때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유수행을 하면 이익 중에 하나가 네? 잠잘 때 편안하게 잠들고 깨어날 때도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좀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자기 전에 자유수행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유수행도 일종의 선정수행이거든요. 사마타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수행이나 호흡명상 이런 것 둘 중에 하나를 잠자기 전에 한 10분이나 뭐 좋게는 한 30분 정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고 잠을 잔다면 일단 잠자리가 편하다 이거예요. 잠을 편히 자면은 그 다음날 이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깨어날 때 우리가 이제 초기 아비담마 주석서 같은 데 보면 아라한들의 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아라한들은 어떻게 잠을 자느냐? 그 아라한들의 잠은 잠자기 전에 우리는 보통 어때요? 잠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태온침이 보통 있으면서 이제 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라한들은 해태온침이 잠자기 전에도 없고 잠에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해태온침이 없다 이거예요. 보통 보면 어때요? 눈 뜨면은 정신 못 차리고 막 눈도 안 떠지고 정신은 저 멀리 가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진짜 수행자 눈 뜨자마자부터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침에 깰 때 여러분들이 정신이 이제 또렷하게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내가 이거 요즘 좀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어나도 이건 뭐 정신은 돌아올 줄 모르고 해태 혼침에 푹 쩔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면 이제 요즘 내가 수행을 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약간 그걸로 하나의 뭐 자기 평가 기준을 삼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눈에 딱 뜨자마자 잠자기 전에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을 하고 깨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자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잠을 자게 되면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신이 탁 돌아오면서 뭐 예를 들면 호흡이 딱 챙겨진다거나 또는 자기 몸의 감각이 챙겨지겠죠. 호흡이 딱 챙겨지면 오늘 내가 또 살았구나. 오늘 또 하루 수행할 시간을 벌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열심히 수행하세요. 그 숨이 만약에 안 돌아오면 여러분들 그 잠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숨이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니까 그 숨을 알아차리면서 또 하루를 수행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의 시작과 끝은 수행으로 시작을 해라. 이게 이제 저는 뭐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꼭 수행을 하고 눈 뜨고 나서 한 30분 또는 뭐 안 되면 10분이라도 꼭 수행을 해라. 가고 보세요. 눈 뜨고 보통 화장실에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 시간을 수행 시간으로 삼으면 되거든요. 눈 뜨고부터 약간 몸도 풀어주고 몸이 찌부둥한 몸도 풀어주고 화장실 가서 씻는 그 화장실에 간 대소변 보고 뭐 이런 과정을 알아차리면 그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냐? 말할 때하고 들을 때입니다. 이제 이것도 수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할 때 보면 말에 빠져버리고, 이제 들을 때도 보면 듣는 거에 빠져버리는데, 그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일단은 이제 말하기 전에 의도를 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연습을 좀 하시라 이거죠. 내가 이거 잘난 척하려고 말하는 건지, 남들이 전소리하는데 나도 요 잘난 척 해야지 이라고 또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건지, 뭐 또 집착되면 이런 거를 알아차리면 말의 실수를 일단 잘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쯤, 그러니까 호흡을 한 번쯤 이렇게 두고 약간 멈춰서 자기를 좀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된 경전 구절이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두거든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염두에 둡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거를 이제 하고, 만약에 사실이면 그 다음에는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상대에게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막 자식이 죽어서 막 큰 아주 안 좋은 사고를 당해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네 업이야 또는 뭐 자식이 업 때문에 죽은 거야, 뭐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상대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익이 있나 없나 이걸 관찰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이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이게 적절한 타이밍인가를 본다는 거죠. 그 말을 할 때가 적절한 때인가 적절하지 않은 때인가.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익도 되고 사실인 말인데도 그 분위기가 잘 형성돼서 적절할 때 딱 이야기하면 효과가 아주 높지만, 남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마음 상태가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어때요? 별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제 고려를 하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도 이걸 뭐 항상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말할 때 이런 걸 좀 고려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은 아무래도 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인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하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내가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 보니까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도 말을 하면서도 계속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또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는데, 말을 하다가 우리 마음이 이제 좀 엉뚱한 대로 뭐 그러니까 화가 나서 또 막 중간에 감정의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는 알아차리고 그걸 딱 멈추는 그런 연습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이렇게 나갈 때는 괜찮은데 말을 하다 보면 막 중간에 이렇게 오가는 중에 이렇게 화가 난다거나 이래서 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약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고 이익인지 적당한지 안 한지 이런 걸 알고 자기 의도를, 자기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말을 하면은 훨씬 말에 대한 실수도 적고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듣는 것도 우리가 막 잡다한 이제 농담이나 하고 이럴 때는 그런 거에 뭐 크게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도 되는데, 뭐 법문을 듣는다거나 또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차라리 그걸 막 그 중간중간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말에 이렇게 경청을 하는 것이 훨씬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데 좋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 말을 얼마나 경청을 하냐 하면
안한존자가 등에 무슨 병이 생겼는데 그거 수술하려고 하는데 마취약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법문을 하시거든요. 법문을 하니까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 법문만 하면 그게 완전 몰두를 해요. 그게 일종의 삼매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때 수술을 했는데 안한존자는 그 아픈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경청하는 것도 상당한 그 사마디가 있거든요.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 이제 어른 선생님들 저는 이제 이런 거 들을 때 되게 경청을 하는데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깨어난다는 걸 느끼거든. 그게 확 그러니까 사띠 지수가 막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이런 법문이라든가 중요한 할 때는 차라리 뭐 다른 것 막 알아차려 이래 쓰는 것보다 그 말에 경청을 하는 게 훨씬 경청을 하는 그 자체도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경청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볼 때도 그냥 막 책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해경을 이렇게 보면서 뭐 반야신경을 봤다. 선한 이들이 하고 또 알아차리고 이 자해경의 위력으로 알아차리고 이래갖고 이거 이제 책을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제, 내용 거기에다 차라리 몰두를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그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막 이 수학하고 이 수행을 이제 같이 할 때인데 그때도 이래 보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거기에 딱 몰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도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 수행하는 거 못지않은 그런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서 뭔가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주제에 몰두하는 게 오히려 이제 공부가 지속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할 때는 그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책 보고 이런 것도 몰두를 하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건 몰두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유톤인가 그런 분은 그 밥 먹는데 계란 삶는 거를 잊어버리고 자기 시계를 집어넣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일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생각이 없고 그 생각에만 몰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한 수준의 사띠가 이제 지속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단지 그런 거는 그런 사띠의 힘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는 무상고무화 이런 여모의 지혜로 전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제 각성 우리 마음을 사띠의 힘을 높여주는 그런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게 사실.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오히려 그 책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때도 많은데 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생각이 막 지멋대로 와서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때는 이제 차라리 뭐 수행을 전환을 해서 그 생각을 멈추는 게 좋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떤 주제를 생각했다고 딱 마음을 먹고 거기에만 몰두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사성제 중에서 뭐 연기에 대해서 한번 관찰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막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뭐 예를 들자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를 호흡 명상을 하거나 좌선을 해서 마음을 딱 집중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 마음을 딱 전환해서 연기에 대해서 고찰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사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막 지나가다 한번 툭 생각나면 그거 이렇게 생각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깊이 있는 사유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바른 사유거든요. 이런 걸 바른 사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거기에 딱 몰두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은 상당히 깊은 지혜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 좋은 방법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자선을 하거나 또는 뭐 자선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호흡을 좀 해서 마음을 딱 이렇게 가라앉히고 고요하고 또렷하게 좀 해놓은 다음에 그 생각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좀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거죠. 실제 제가 이제 그 파워에서 공부할 때는 거기서 이제 일단 선정을 익히게 하고 그 선정을 익힌 사람들한테 이제 위파사나를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항상 그 주문하는 게 뭐냐면 10분 정도 이제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때 이제 법을 관찰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뭔가 사유를 할 때는 그 전에 잠깐이라도 이런 이제 마음을 딱 이렇게 가다듬은 다음에 사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그냥 뭐 무분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는 이런 연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뭐 그러니까 좀 디지털 기기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럴 때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수행을 항상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망각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이. 사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그걸 이제 놓치지 않는다, 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띠가 없어지면 망각되어 버리는 거야. 그냥 그 현상에 휩쓸려 버리고 내가 이 마음 자체를 챙긴다거나 이거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실에 이래 휩쓸리다 보면 사띠고 뭐고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현상에 휩쓸려 버리니까 많은데 그거를 리마인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로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벨이 울리는 그때부터 알아차림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 벨 소리를 여러분들의 그 알아차림을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로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마음에. 이건 이제 틱낙한 스님이 많이 쓰는 노하우인데 틱낙한 스님은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호흡을 3번 관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가 들릴 때.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 수행을 이제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울릴 때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그 소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하나의 신호 그렇게 여러분이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리만 들리면 수행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우리 뇌에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조건 반사가 돼버려요. 소리만 들리면 이제 수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니까 이런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를 이제 수행 알아차림을 다시 망각된 것을 다시 되새기는 하나의 신호로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벨이 자주 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전화가 오면 뭐 그래 중요한 전화도 아닌데 그 전화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거든. 보면 딱 정신 못 차리고 가서 막 보면 이렇게 뭐 스팸 문자고, 뭐 돈 대출하라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그거 오면 뭔가 대단한 게 오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 그러죠. 요즘 애들이 그 스마트폰을 잠시만 하면 불안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이 손에서 없으면 불안해진다 그래요. 그거는 벌써 중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칠 때도 컴퓨터는 주로 마우스나 자판으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행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마우스나 자판에서 그 감각을 기본적으로 해서 알아차릴 수 있고, 운전을 할 때 같으면 이제 핸들이 중심이니까 핸들이나 이제 그 악셀레터를 밟는 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제가 지금 이거는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몇 이제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를 잘 실천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망각되지 않고 끌고 나가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여러분 스스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